저는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시궁창으로 처박을 뻔했던 30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기가 막힌 일을 겪다 보니 TV에 나오는 드라마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드라마보다 제 인생이 더 드라마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 물품들도 정리를 하고 있었고 결혼식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2주 정도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회사를 통째로 쉬어야 했기 때문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을 나온 대학 동기로서 늘 붙어 다니는 5명의 친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다닐 때 커플은 아니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앞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얘랑 둘이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한순간에 눈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2년 정도 만난 연상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원래는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제가 먼저 그 남자를 좋아해서 사귀자는 말도 먼저 했을 정도였고 정말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받기보다 늘 제가 해주는 게 더 많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억울해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남자친구는 그런 호구 같은 연애를 하는 저를 보며 항상 답답해 하더라고요. 너 진짜 그 남자한테 다 퍼주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원래 남자는 남자가 보면 따가라. 그 사람은 진짜 아니야. 너 그렇게 다 해주다가 나중에 정말 상처받을 거야. 저를 볼 때마다 그 오빠와 헤어지라고 노래를 불러대더라고요. 야, 너가 뭘 안다고 우리 오빠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지는 맨날 여자 만나면 다 퍼주고 호구 잡히면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자꾸 이렇게 불편한 소리 하면 나 앞으로 너 안 만날 거야. 당시에 저는 그 오빠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던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상태였죠. 그러니 절 볼 때마다 제 걱정을 하며 그 오빠와 헤어지라는 친구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한참 동안 연락을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친구의 예언처럼 저는 비참하게 제대로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 오빠한테 저 말고 다른 여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양다리였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3자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 앞에서 저와는 단 하루도 사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쟤랑 진짜 사귄 적이 없어. 쟤 혼자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뿐이야. 제가 혼자 좋다고 쫓아다닌 거라면서 저와의 통화 목록까지 보여주고 자기가 먼저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 여자 앞에서 저를 스토킹이나 하는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세 사람이 3자 대면을 했을 때 그 여자는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그 오빠 말에 홀랑 넘어가서 나중에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혼신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와 그 남자의 새로운 애인 앞에서 스토커 취급을 당하고 끝나버렸죠. 어찌나 비참하고 창피하던지. 저는 그 이후로 사람들과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걸 알게 된 친구들이 술을 사주겠다고 나오라 해도 그냥 집에 있겠다 하고 나가지 않았죠. 그렇게 제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 한밤중에 제 자취방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누군가에서 밖을 내다보니 그 친구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뭘 하고 돌아왔는지 옷에도 흙이 묻어 있고 머리나 얼굴도 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랑 싸웠나 싶었는데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랑 맥주나 한잔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데 솔직히 그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돌려보낼까 하다가 저 몰골을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야, 너는 꼴이 그게 뭐냐? 그 나이 먹고 누구랑 싸우기라도 했어? 친구는 그냥 자기도 요즘 기분이 별로라서 지나가는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 다짐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캐묻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제 처지가 힘들 때라서 솔직히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댔고 취기가 많이 오르자 저는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서 눈물 콧물 다 빼며 혼자 신세한탄을 하다가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저희 집 방바닥에 오바이트까지 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쓰러져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온 집안에 가득한 냄새와 함께 그걸 누군가 치운 듯한 흔적이 보였고 이 친구가 방바닥 구석에서 쪼그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정말이지 엄청난 미안함이 밀려오는 것과 동시에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잠시 후에 저보다 늦게 잠에서 깬 이 친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라면을 끓였고 둘이 그걸 먹으며 해장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날 저는 라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쪽팔렸고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 바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를 통해 이 친구가 제가 사귀었던 오빠를 찾아가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무작정 그 오빠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퇴근하는 사람을 붙들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끝내 두 사람이 주먹 다짐까지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오빠보다 키도 더 작고 싸움도 못하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지만 이 친구 덕분에 예전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이 새로 사귄 여자 귀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 커플도 깨졌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날 이 친구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모든 내막을 알고 나니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다는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을 챙겨주면 챙겨줬지. 나를 위해 화를 내주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나 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담한 면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친구 이상으로 절대 생각을 안 했던 이 사람이 그날 이후로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는 몇 달이 지나서 정식으로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1년 정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심한 이후로 시댁에서는 올해가 다 지나고 내년 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하셨지만 저희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결혼식을 하자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저희 엄마 때문인데 엄마가 몇 달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정밀 검진도 해보고 이래저래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해서 저희 엄마 암 수술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어요. 다행히 조금 일찍 발견을 한 편이라 수술하면 완치율이 꽤나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하면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그 이후로 제가 결혼을 할 타이밍을 잡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무리 치료하면 낫는다곤 해도 암이라는 것이 전이나 재발 위험성도 있잖아요. 시댁에서 이런 저희 집안 사정을 들으시고는 감사하게도 우리 쪽 뜻을 따라주셨어요. 식도 결혼식장 구하느라 고생할 것 없이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만 초대해서 서울 외곽 한옥으로 된 한식당을 하루 대관해 거기 마당에서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만큼 예단이나 폐물 같은 것들도 전부 생략하기로 했죠. 시댁 어른들께서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하자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야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안 그래도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라 예단을 보러 다닐 때 이모들한테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신혼집은 지금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일단 그냥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고 두 사람 출퇴근 거리를 생각하면 그냥 그곳에서 살림을 차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방 하나 있고 욕실 하나와 주방 겸 거실이 고작인 12평짜리 집이었지만 일단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돈을 모아 조금씩 넓혀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쓰던 살림에 냉장고랑 TV, 퀸사이즈 침대 정도만 제가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저래 아낀 돈은 전부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을 넓혀 이사갈 때 쓰려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결혼 준비 자체에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은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요즘 세상에 너희 시부모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엄청 부러워했었죠. 솔직히 저도 이때까지는 잘하는 결혼이라고 완전 천운을 타고났다 생각했었습니다. 얼마 후 황당한 요구를 듣기 전까지는요. 다 끝나고 이제 예식장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제가 앞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는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라면서 세상 착한 척을 다 하시더니 뒤로는 저희 엄마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사돈 다름이 아니라 이바지 음식 말이에요. 요즘은 다들 전문업체에 맡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정성이 없잖아, 정성이. 혹시 사돈 댁도 그렇게 하실 생각인 건 아니셨겠죠? 저한테 예단도 필요 없고 패물 같은 것도 다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 엄마를 불러서 이바지 음식을 해오라고 시켰대요. 솔직히 하라면 못할 것도 없긴 합니다. 다른 것들 대부분 생략하는데 이바지 음식이 필요하면 해갈 수 있죠.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이바지 음식을 직접 손수 만들어 갑니까? 제 친구들만 해도 다들 유명한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걸 보냈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 몸 상태는 이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몰래 엄마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선뜻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솜씨가 없어서 걱정인데 최대한 정성 들여 만들어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기왕 이바지 음식 할 생각이면 차라리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우리 집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바지 음식에 추석 음식까지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완전 음식 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바지 음식은 받았다고 칠 테니까 대신 차례상 음식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날 저녁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로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곧 수술 받아야 하는 저희 엄마를 불러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머리털을 한 움큼 뽑아놨을 거예요. 뭐? 엄마한테 자기 집 차례 음식을 만들라고 했다고? 진짜 완전 미친 집구석 아냐? 저는 엄마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당장 남자친구 만나서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지 말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유 됐어. 너 앞으로 시부모 안 보고 살 거야? 누구는 성질대로 못 살아서 입 꾹 다물고 알겠다 하고 왔는 줄 알아? 그래도 어떡하니? 내 딸이 앞으로 그 집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원래 딸 가진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그냥 넘어가.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그깟 전조가리 몇 장 못하겠니?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딸 가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싫더라고요. 엄마 그냥 하지 마.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10번도 해주겠다고?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엄마가 그런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랑 엄마를 우습게 생각할 거라고. 엄마는 내가 그 집안에서 그런 취급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난 절대 이번 일 조용히 못 넘어가. 차라리 이딴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고 뛰어나가서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한밤중에 영문도 모르고 저한테 불려나온 남자친구를 앞세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 이사 가는 사람처럼 집안이 엉망진창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커다란 캐리어가 2개나 있었고 거기엔 여행 준비를 하는 건지 수영복이며 여름 옷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디 가냐고, 여행 준비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님이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동남아 좀 다녀오려고. 너희 할머니 집에 음식만 보내주기로 했고 엄마랑 아빠는 세부로 갈 거야. 리조트에서 수영도 하고 편하게 놀다가 와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그 말을 종합해보면 자기 집안 명절 음식을 저희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들은 해외여행 놀러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저희 엄마 만나서 차례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 가시려고 저희 엄마한테 음식 해달라고 하셨냐고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고 시부모님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은근슬쩍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님은 황급히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게 뭐 중요한 일이니? 너 결혼 앞둔 애가 피부가 이게 뭐야? 맨날 야근하더니. 안 되겠다. 나랑 같이 피부과 가서 관리 좀 받아야겠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장모님한테 추석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어? 대답을 똑바로 좀 해봐. 엄마가 그랬냐고. 저는 제가 먼저 화를 내려고 했는데 저보다 남자친구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저보다 훨씬 크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뻔뻔하게도 그게 뭐 큰 대수냐며 대충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너는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여자친구 앞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안방으로 들어갔던 아버님이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나오셔서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나 보네요. 어떻게 이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네. 어차피 이바지 음식 해야 하잖아. 근데 그거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안 싸돈도 참 웃기는 사람이네. 불만 있으면 아까 이야기하지.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딸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쳐? 애초에 안 사돈 때문에 올해 결혼식 준비하느라 우리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결혼식 날짜 정한 것뿐인데 그게 이런 부당한 일까지 해야 할 정도냐고 따졌죠. 저뿐 아니라 남자친구도 저를 거들면서 제발 창피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싫으면 관두라고 해. 아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네.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똑바로 하고 살겠니? 야, 그냥 너희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해. 필요 없으니까. 억울하면 아들을 낳던가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도 안 할 생각이었어?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화를 내는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한참 뒤에 조금 진정이 됐는지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창피해서 윤정이 데리고 엄마 아빠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식도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장모님 장인어른만 모시고 하겠습니다. 가자. 이런 집구석골 보여서 미안하고 이런 곳에 다신 올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무시하고 와버렸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저한테 사과했고 자기 부모를 대신해 우리 엄마를 만나서 따로 사과도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진짜로 자기 아들과 연이 끊기게 생기자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바지 음식이며 추석 음식 일도 없던 걸로 하라고 몇 번이나 제 앞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 부모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장인 장모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과를 해도 남자친구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라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닥쳐도 현명하게 대처할 것 같고 시댁 문제가 또다시 생기더라도 팔이 완전히 안으로만 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혼란스러운 결혼 준비 와중에서도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결혼식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준비를 잘해서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한 지 겨우 3년 차가 되는 30대 여자입니다. 지난 명절에 저희 시댁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고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대학 졸업한 뒤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작은 인테리어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집을 정말 예쁘게 잘 꾸미시는 편이었고 아빠랑 사이도 좋았기 때문에 항상 예쁜 집과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며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 그렇게 예쁜 집에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진로도 이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빠르게 자영업을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됐지만 우리 집안에는 저를 빼면 나머지 식구들은 다들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빠는 국가공인 전문직으로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명문대를 나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세요. 하나 있는 친오빠도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서울대를 나와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영주권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볼 정도였고 집안 형편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전체적인 가정 환경에 문제가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해보니 자꾸 저희 집안 가정 환경에 대한 잔소리와 모욕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고 결혼 전에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제 가게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손님들은 대부분 여자 손님들입니다. 사실상 혼자 와서 사는 남자 손님은 없다시피 한데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수작을 부리려 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봤을 때 멀쩡한 직장 다니는 건실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호감이 가게 되었죠. 제가 여자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남자들이 관심이 있다고 들이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전부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키도 훤칠하게 큰 편이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거의 한 달 넘게 가게로 찾아와서 계속 쓸모없는 물건만 사가고 있길래 제가 답답해서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먼저 이야기했고 그렇게 서로 알아가다가 사귀게 되고 얼마 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인생이 엄청나게 꼬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남편의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을 때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평소 이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그쪽 집안 식구들도 다들 교양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을 잘 보이기 위해 비싼 과일도 선물로 사들고 예비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전까진 각자 집안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도착해보니 조금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방 2개 있고 평수는 20평이 채 되어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경제력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을 해서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먼저 나오셔서 저를 반겨주셨고 아버님께서는 좁은 거실의 소파에서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마친 후에 그냥 한참 동안 앉아만 있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먼저 대화를 걸어도 그냥 어색하게 단답만 하셨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 솔직히 초면부터 이러시니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아예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TV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어머님은 너무 노골적으로 제 착장을 위아래로 훑으시며 살피더라고요. 너무 명품 브랜드 가방이나 비싼 옷을 입고 가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단정해 보이게 입었는데 그래도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10분 정도가 그렇게 지났고 아버님이 문득 저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장사는 잘 되나? 아가씨는 대학은 어딜 나왔어? 아,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구만. 집안에 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아버님 말씀을 듣고 저는 당황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처음 보는 자리인데 저한테 무례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소리 듣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제 표정이 안 좋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남편이 나서서 수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가 매출도 잘 나오고 근방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매장이 있는 건물이 저희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월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금상첨화라며 아버님 어머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버님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이 저희 친정부모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시작했고 저는 정확한 대답은 피한 채 이리저리 둘러대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날이 저희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혹스러웠어요. 한참 곤란한 질문을 넘기고 나니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자기 집안도 예전에는 엄청 부자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며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업 실패하고 쫄딱 망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우리 집안도 옛날엔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 조상님 중에 영의정을 지낸 분도 계셨어. 옛날에는 집안 농사짓는 머슴이 수십 명도 넘게 있었다고 하던데 전쟁 때문에 집도 불타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지. 내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가게를 3개나 갖고 있었는데 사기꾼 놈한테 속아서 날리는 바람에 지금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 절대 무시하지 못할걸?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남의 집안 조상이 뭐 하던 사람인지 관심이나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서 빨리 이 불편한 자리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조상님이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요. 풍양조시긴 한데 무슨 파 이런 것도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집안 조상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정도지 그 위로 3대조 5대조 조상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어떻게 본인의 뿌리도 모르고 살 수 있냐며 혀를 찢찢 차시더라고요. 딱 봐도 족보 샀겠구만. 예전에 상놈 집안에서 양반 족보를 죄다 사들이는 바람에 요즘은 다들 개나 소나 자기가 양반이라고 하지. 저는 저희 집안이 양반이라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리긴 했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분위기 수습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식사 자리는 싸늘한 분위기로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다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너무 옛날 분이라 생각하는 게 좀 그렇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잘 설득시킬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런 시부모님을 겪으며 살 자신이 없어 도저히 결혼 못하겠으니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 2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는데, 남편도 계속 결혼하자며 저를 설득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남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달이 지나 다시 만나고 남편은 자기 부모님을 끝내 설득시켰다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후 상견례 약속을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15분 먼저 도착하셔서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리시고 시부모님은 많이 늦으셨습니다. 결국 약속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천천히 식당에 들어오셨고, 20분이나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전혀 당황하거나 서두를 생각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마치 저희 가족이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사과도 없었고 왜 늦었는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 20분이나 늦게 오신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살짝 언짢아 하셨고, 정작 늦게 도착한 시부모님도 언짢아 보이셔서 상견례 자리도 완전 얼음장 같았습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제가 말도 하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상견례 끝날 때까지 양가 부모님들은 냉랭한 기운 속에서 자리를 마쳤어요. 그날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게 너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말리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야 하니 나는 그게 걱정이구나. 너가 저 집안에 시집가서 아무리 남편과 둘이 산다고 해도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괜히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싶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는지 남편과 함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으니 잘 살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남편과 제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저도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부모님 도움 없이 있는 걸로 결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부모님들께 눈치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최대한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일을 막아주긴 했습니다.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결혼하고 보니 저희 시댁이 가족 모임도 많이 하고, 남편보다 3살 많은 신우도 수시로 시댁에 내려오면서 남편과 저를 집으로 불러댔어요. 제가 시댁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걸 아는 남편은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집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 회사가 바쁘다 이런 핑계로 저를 빼돌렸지만 매번 그렇게 피할 수만도 없어서 어쩌다가 한번 시댁 모이는 자리에 가면 어김없이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 주제는 저와 저희 집안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은근히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 같은 대화가 많아서 저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주로 본인들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 집안은 족보를 사온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또 그게 농담이라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하는 저질스러운 소리를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런 건 제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조금 속으로 가짜는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전에 장사를 하시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었고,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는 식당 일을 하러 다니시고 아버님은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처음 뵈었을 때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회사를 하셨나 보다 싶었는데 그냥 동네에 작은 고깃집을 하셨을 뿐이더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과 신우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집안 족보에 대한 흉을 보며 식사 자리에서 대화 주제로 사용했었고, 그 사이에서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그만하라고 중재를 하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야만 끝이 났습니다. 자꾸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 당연히 시댁에서 오라고 해도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자꾸 빠지는 일이 늘어나자 시부모님께서는 직접 제게 전화를 하셔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댁을 무시하는 거냐 하는 말까지 들어야만 했어요. 원래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부모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남편에게 향했고, 깨가 쏟아지게 살아도 모자랄 신혼생활에 시댁 스트레스로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물론 남편이 주로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저는 제 화를 남편에게 쏟아내긴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함께 힘든 일도 이겨나가겠다는 다짐과는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설날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하던 대로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전도 부치고 남편은 밤도 깎고 만두 빚는 것도 함께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은 지금까지 살면서 명절이나 제사상을 차려본 일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은 하지 말자고 하셨다고 해요. 예전에 아빠 어릴 때는 집에 제사도 지내고 명절에는 여자들이 주방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그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대요. 대신에 식구들끼리 나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고 교회에 드라이브를 가거나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가서 선물을 사주는 것이 명절에 하던 일이었어요. 오빠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정말 명절은 없어지다시피 했었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는 빨간 날일 뿐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해본 적 없는 제가 전 부치는 것부터 서투르고 자꾸 망치고 깨먹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예, 너희 집에서는 제사도 안 지내니? 아니,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타박을 하셨고,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명절 음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옆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럼 조상님들은 어쩌고? 참, 세상에 그런 집안도 있나? 희한하네. 라고 하면서 혀를 또 찌릿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희 어머니도 참 이상하시다. 최소한 시집 보낼 때 이런 것 정도는 가르쳐서 보내야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바로 다음날 터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내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떡국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시댁에서 일찌감치 차례를 지내고 넘어온 신우가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밥도 안 먹었지? 나 엄마랑 밥 먹으려고 시댁 차례 끝나자마자 넘어왔어. 옳게 나도 떡국 좀 줘.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의 떡국을 들어 주방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그런 제게 근데 옳게는 친정안가? 빨리 가. 친정엄마가 딸 오기만 기다리시잖아.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쟤네 집안은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낸대. 대신에 해외여행 갔다더라. 뉴스 보니까 요즘 팔자 좋은 사람들은 전부 조상 안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더니 그런 집안이 우리 사돈이었네.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투부터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밥 먹고 있던 시아버님도 어머님의 말씀을 거들면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조상님은 모셔야 하는 거야. 그게 근본이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근본 없는 집이라고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간 열이 받아서 다 집어던질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참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신우가 시부모님의 말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아빠가 저번에 올케네 집안 족보 샀다고 했지? 쌍놈 집안이라 제사도 지낼 줄 모르나 보다. 하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신우와 시부모의 그 웃음소리가 귀에 들리자 저는 눈앞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더니 귀가 멍멍해지면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들 밥 먹고 있던 상을 잡고 뒤집어 엎었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낡은 시댁의 비닐장판 위로 쏟아졌고, 상 위에 있던 음식과 떡국이 사방으로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 위에서 음식들과 함께 엎어지며 맞은편에 있던 시아버지와 신우가 바지에 떡국이 다 쏟아지고 말았죠.
아, 뜨거! 올케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신우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저는 그대로 뛰어가 신우이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삐쩍 말랐지만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도 다닐 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한테 힘으로 밀리진 않습니다. 뒤로 벌러덩 넘어진 신우이에 올라타서 제대로 한 대 때려줄까 하다가 방바닥에 잔뜩 뒹굴고 있는 음식을 집어들고 신우이 입으로 밀어 넣었어요. 잡채며 동그랑땡이며 강제로 입안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너는 가만 보면 그 주둥이가 문제야. 얌전히 밥이나 먹을 것이지 뭐가 어쩌고 어째? 신우는 아무런 반항 한 번 못하고 저한테 당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만 화들짝 놀라 저를 끌어안고 신우에게 떼어내어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씩씩대면서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안겨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서 남을 무시해? 양반 집안 다 얼어 죽었나 보다. 이런 거지소굴 같은 집에 살면서 남 흉이나 보는 걸 보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을 제외한 시댁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니까 남편은 그대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우리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거지 같은 인간들한테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다들 나와 쳐다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를 끌고 내려가 차에 앉혀놓고 조금 진정이 되자 잠깐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시댁으로 올라가 제 신발과 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점점 제 화가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자 서름이 몰려왔어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집으로 가는 내내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제게 자기 식구들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시댁이랑 만나는 일 없게 하겠다며 이날 이후로부터 저와 시댁의 인연은 끊어진 거고 그냥 우리 두 사람만 잘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 누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겠어? 일단 우리 조금 시간을 갖자. 라고 말을 했고 그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한참을 싸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던 시부모들이었는데 남편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는 찍소리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한테 쩔쩔매면서 자기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농담을 한 것뿐인데 오해가 있었다며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에 조금 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시부모와 신우의 번호를 다 지우고 연락도 받을 수 없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저는 설날 이후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시부모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 안부를 묻거나 하는 것 같긴 한데 남편 선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시댁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정말 그때는 부부 생활이고 뭐고 다 끝내려고 했지만 뒤늦게나마 남편이 노력을 해주어서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날을 생각해봐도 또 똑같이 화가 나고 신우뿐만 아니라 시부모 얼굴에도 한 방씩 먹여줄 걸 하는 후회가 들긴 해요. 진짜 요즘 세상에 양반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양반이지. 아무리 집안 조상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사는 모습이 거지나 다름없으면 누가 그 사람들을 양반으로 생각하겠어요.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시댁과 평생 연을 끊고 남남이 되었지만 하나도 아쉽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진정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도 남편 혼자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낼 거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일주일 동안 동남아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제사를 지내건 안 지내건 저희 가족이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